밤마다 자신이 뒤척이고 있는 순간을 발견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고 침대는 분명 편안한데 몸은 자꾸 깨어있으려는 느낌이 들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이 든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깨버리거나 막상 누우면 심장이 괜히 빨리 뛰는 것처럼 느껴져 더 잠들기 어려운 날들. 아무리 피곤해도 깊은 잠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질문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현재 당신의 몸은 분명 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65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수면의 질이 50%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막상 그 일이 내 몸에서 벌어지면 막막하고 두려운 감정이 먼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을 뿐, 불면증은 생활에서 몇 가지 작은 조정만으로도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단순한 해결책을 찾기보다 먼저 왜 몸이 잠을 거부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비슷한 상황을 자주 마주합니다. 몇 해 전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때문에 2~3번씩 깨고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다시 잠들기 어려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었고 오히려 낮 동안 더 피곤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깊게 이어가며 아주 작은 생활 루틴 하나를 수정했을 뿐인데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진료날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몸이 아직도 잠들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몸은 여전히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잠드는 스위치를 잠시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아주 단순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수면 시스템은 마치 양초의 불빛이 서서히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꺼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몸의 긴장이 천천히 내려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불빛이 잦아들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양초가 불을 끄는 마지막 단계를 잃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점은 양초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불을 끄기 위한 준비 단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이 준비 단계를 되찾는 과정부터 함께하게 될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알고 나면 왜 이제야 들었을까 싶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 원리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매일 밤 몸이 계속 깨어 있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잠드는 루틴을 회복시키는 정확한 타이밍, 절대 피해야 하는 흔한 실수들, 그리고 실제 의사들이 불면증에서 가장 먼저 고치는 생활습관 비밀까지 모두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약도, 특별한 기계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수면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도록 정확한 신호를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몸이 다시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는 이유는 사실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는 거 아닌가요? 많은 말처럼 들리지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해결의 실마리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변화들이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수면 스위치, 즉 깊은 잠을 유도하는 뇌의 수면 중추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잠들던 환경에서도 지금은 몸이 잠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과민 반응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50대 이후 멜라토닌은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분비 시간마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던 호르몬이 이제는 늦게 나오고 양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워 있어도 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직 잘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화가 겹칩니다. 깊은 잠을 만드는 슬로우 웨이브 수면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세포가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유는 뇌가 과도한 경계 신호를 너무 자주 받기 때문입니다. 몸은 쉬고 싶지만 뇌는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뇌가 잠들 준비를 할 시간을 제대로 주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면 능력은 나이 때문에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루틴의 붕괴가 먼저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조금씩 뒤로 밀리고 사소한 스트레스가 오래 남고 이런 변화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면서 뇌는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깊은 잠으로 가는 문을 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수면의 질을 회복하는 능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지금 잠이 얕아진 것은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작동 순서가 어긋난 것입니다. 뇌와 호르몬이 다시 정렬되기만 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3, 4번씩 깨는 것이 일상이었고 나이 들어서 그렇죠. 다 그렇지 뭐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늦어져 있었고 밤 11시가 넘어도 체온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취침 루틴을 단 2가지만 조정하자 3주 후에는 단 한 번만 깨고 다시 잘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변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신호의 순서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날은 잠이 잘 오는데 어떤 날은 갑자기 밤새 뒤척일까? 그 이유는 바로 수면 시스템이 여전히 회복 가능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수면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잘 잤던 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해결의 첫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몸이 지금은 잠들 시간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신호의 순서를 되살리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해야 하는 일은 억지로 멜라토닌을 늘리는 것도 약을 추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뇌가 다시 자연스러운 시간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잠이 얕아지는 가장 큰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째, 멜라토닌 분비 타이밍의 붕괴. 둘째, 깊은 잠을 유도하는 신호 약화. 셋째, 뇌의 과도한 경계 상태. 이 3가지가 겹쳐 잠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소개할 내용에서는 실제 환자의 사례를 통해 이 3가지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를 보다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잠도 다시 깊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불면증이 무너지는 과정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는 단순한 설명보다 훨씬 선명하게 문제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 사람 이야기, 내 이야기랑 너무 비슷한데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 더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하셨지만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새벽 2, 3시에 갑자기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라고 넘기셨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깨는 시간이 일정해지고 몸은 피곤한데 머릿속만 유난히 또렷해지는 밤들이 계속됐습니다. 첫 상담 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잠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몸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문제는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낮 동안의 집중력, 감정 안정, 기억력, 식욕까지 모두 흔들리며 삶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도 깨면 어떡하지? 이게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다시 잠을 방해해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잠이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였습니다. 특별한 질병도 없었고 큰 스트레스도 없었으며 생활 패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깊게 이어가다 보니 매우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대 TV 시청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뒤로 밀려 있었고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일주일에 여러 번 생겨났습니다. 환자분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꼈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며 뇌의 수면 신호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다시 드립니다. 당신의 수면도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들에서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린다면 당신의 몸도 회복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은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0분, 나중에는 30분, 어느 순간에는 1시간 넘게 누워서 왜 잠이 안 오지? 라는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남겼을까요? 바로 침대 깨어있는 장소라는 잘못된 연결입니다. 뇌는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상태로 오래 누워 있을수록 침대는 점점 더 당신을 깨우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 환자분이 종종 오후 늦게 20에서 30분씩 낮잠을 잤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이 낮잠을 문제의 원인으로 오해하지만 낮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낮잠의 시간과 몸 상태가 중요할 뿐입니다. 몸이 이미 피곤한데 오후 늦게 낮잠까지 자면 멜라토닌 분비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밤잠이 더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환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어떤 날은 잠이 너무 잘 와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전혀 안 와요. 그게 제일 헷갈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 회복의 핵심이었습니다. 잠이 잘 오는 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면 좋은 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생활을 더 세심하게 분석했고 마침내 잠이 잘 오던 날과 안 오던 날의 결정적 차이를 찾아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였지만 사실 그 사소함이 모든 것을 바꾸는 요소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환자분이 발견한 전환점, 즉 잠을 되돌리는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불면증을 되돌릴 때 의사들이 가장 먼저 고치는 것은 약이 아닙니다. 또한 운동도 아닙니다. 불면증의 본질은 신호의 순서가 흐트러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생활 속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뇌에게 이제 잠들 준비를 해라라고 알려주는 안내문과도 같습니다. 많은 분이 불면증이면 약부터 바꿔야 하나요? 라고 묻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약보다 먼저 점검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시간대의 신호 정렬입니다. 이 단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수면제도 원하는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약이 몸에 들어가더라도 뇌가 잠들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약은 단지 깨어있으려는 뇌를 억누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불면증에서 가장 먼저 고치는 루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단순함이 곧 근본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루틴은 체온 하강 리듬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 체온을 서서히 낮추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뇌는 아직 잘 시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폭식, 자극적인 음식, 과한 대화, 스마트폰 사용 같은 행동으로 이 체온 하강 과정을 방해하거나 오히려 체온을 올려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조치는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식사량을 평소의 80% 정도로 가볍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만으로도 멜라토닌이 제 시간에 분비되기 시작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저녁은 잠들기 좋은 상태를 만드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몸을 깨어있게 만드는 방식일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이미 몸은 잠에 드는 첫 번째 단계를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루틴은 빛 신호 끄기입니다. 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TV, LED 조명의 푸른 빛은 멜라토닌 생산을 30% 이상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은 잠들기 1시간 전 빛 끄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루틴은 멜라토닌 공장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죠. 그럼 화면 밝기만 줄이면 될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지만 아쉽게도 아닙니다. 밝기 문제가 아니라 빛 자체가 뇌를 깨우는 신호이기 때문에 밝기를 줄여도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잠들기 60분 전 화면과 눈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고치기만 해도 며칠 안에 잠이 조금 더 빨리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뇌의 긴장 신호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의외로 잠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몸보다 뇌의 긴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계는 더 민감해지고 낮에 쌓인 작은 긴장과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밤에 뇌 신호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이 아니라 뇌가 긴장을 내려놓아야 잠이 옵니다. 이를 돕는 것이 바로 저녁 전환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길 필요도 없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거나 방을 조용히 한번 정리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1에서 2분 눈을 감고 호흡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뇌에게 낮 모드는 끝났고 이제 밤 모드로 바뀔 때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이 신호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 뒤척이는 시간은 줄어들고 잠드는 속도는 조금씩 빨라집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루틴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루틴이 무너지면 어떤 약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루틴이 회복되면 약 없이도 잠이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데 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는 저녁 핵심 동작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실제 환자 대부분이 이 단 하나의 동작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사실은 몸이 잠들 준비를 알리는 첫 신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아주 단순한 동작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동작을 몸의 브레이크 페달이라고 설명합니다. 차가 멈출 때 제동거리가 필요하듯 우리의 몸도 잠들기 전 속도를 줄이는 감속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침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뇌는 아직 멈출 준비가 되지 않아 계속 깨어 있으려 하죠. 그 핵심 동작은 심호흡과 어깨 근육 이완의 조합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수면의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술로 다룹니다. 이 두 동작은 뇌와 자율신경계에 동시에 잠들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빠르고도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왜 이 동작이 강력할까? 역설적이지만 잠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의 긴장도입니다. 이 부위가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뇌는 잠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가 풀리면 스위치를 누르듯 교감신경이 꺼지고 부교감신경이 켜지면서 몸 전체가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단 30초 동안 어깨 근육을 이완하는 것만으로도 심박수는 평균 5에서 18회 줄어들며 뇌파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수면제보다 느릴 수 있지만 훨씬 자연스럽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변화입니다. 이제 방법을 간단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첫째, 어깨를 힘껏 올렸다가 5초 동안 유지한 뒤 천천히 5초 동안 내립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되고 긴장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둘째,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쉽니다. 들숨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날숨은 뇌에 귀형 없음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셋째, 이 두 동작을 4소회만 반복합니다. 1분도 걸리지 않지만 몸은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동작은 잠들기 직전, 침대에 누웠을 때, 혹은 저녁 루틴 중간에 해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말랑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잠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낮은 속도로 달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만으로도 뇌는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 핵심 동작을 며칠만 꾸준히 해도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심장이 덜 뛰고 머릿속 생각이 줄고 뒤척임이 감소하고 잠드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분은 예전엔 침대만 누우면 온몸이 긴장했는데 이제는 어깨부터 스르르 내려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을 되찾는 회복 신호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알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수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큰 신호 하나가 맞춰졌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하는 멜라토닌 재료 채우기, 즉 수면 호르몬의 원료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왔구나 하고 이해하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앞서 잠들기 위한 신호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 신호를 실제로 만드는 재료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재료가 빠르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은 멜라토닌을 하나의 호르몬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멜라토닌은 여러 단계의 재료가 연결되는 복잡한 생화학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재료들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뇌는 멜라토닌을 만들고 싶어도 재료가 부족해 충분한 신호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재료는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이어지는 3단계 경로로 구성됩니다. 수면의학에서는 이를 수면 합성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계단 하나만 무너져도 전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계마다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인 트립토판은 모든 수면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트립토판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배부르게 먹기만 하고 실제로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은 충분히 먹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트립토판 부족이 흔합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대표 식품은 두부, 콩류, 달걀, 견과류, 바나나, 우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유는 소화가 쉬운 형태로 트립토판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녁 루틴에 포함하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2단계인 세로토닌은 기분 안정과 긴장 완화에 깊이 관련된 물질입니다. 트립토판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멜라토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로토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단계를 만드는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충분해도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멜라토닌도 줄어듭니다. 세로토닌 합성은 햇빛과 가벼운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단 20분만 햇빛을 쬐고 천천히 걷기만 해도 세로토닌 합성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햇빛을 얼굴에 한 번이라도 받으셨나요? 이 질문이 단순해 보여도 세로토닌 회복의 핵심을 정확히 짚는 질문입니다. 3단계인 멜라토닌은 수면을 결정짓는 최종 버튼입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해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이 마지막 단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야간 조명과 불규칙한 취침 신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빛은 멜라토닌을 강하게 억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자체 생산량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빛까지 강하면 바로 수면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멜라토닌 보충제보다 먼저 재료가 충분한가를 확인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루틴을 아무리 잘 지켜도 깊은 잠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멜라토닌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몸은 필요한 부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실제 환자들의 경험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멜라토닌 원료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잠드는 시간이 줄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감소하고 일정한 시간에 졸림이 찾아오며 밤이 가볍지 않고 깊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69세 여성 환자 한 분은 트립토판이 들어간 저녁 간식을 추가하면서 잠이 30분 빨리 온다고 했고 72세 남성 환자분은 새벽에 깨더라도 다시 잠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재료가 충분해지면 뇌는 스스로 수면 시스템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행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하루에 최소 한 가지 이상 챙겨 드시고, 둘째, 낮 동안 햇볕을 10에서 20분 정도 쬐어 주십시오. 셋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반드시 조명을 낮추고 몸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세요. 넷째, 잠들기 직전에는 어깨를 풀어주는 간단한 이완 동작과 호흡 운동을 1분만 실시해 보십시오. 이 4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멜라토닌 생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수면의 질 역시 서서히 회복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수면 상식들, 특히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오해들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오해만 바로잡아도 깊은 잠에 도달하는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잠을 되찾기 위한 기본 루틴과 멜라토닌의 재료를 살펴보셨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수면 상식입니다. 오래 믿어온 몇 가지 습관들이 오히려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잠이 안 와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여러 문제의 시작점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대표적인 수면 오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더 잠을 못 잤구나 하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해 1. 잠이 안 와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 이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침대에서 오래 뒤척일수록 뇌는 침대 잠이 안 오는 곳이라고 학습합니다. 수면의학에서는 15에서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권합니다. 뇌의 학습은 반복을 통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잠이 안 오는 채로 계속 누워있으면 각성 신호가 강화되고 잠이 잘 오는 경험이 반복되면 수면 신호가 강화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억지로라도 누워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면이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오해 2. 잠들기 전 TV나 스마트폰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가벼운 영상 보다가 잠드는 게 편해요. TV라도 켜놓지 않으면 더 불안해요. 진료실에서도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뇌는 이 행동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TV와 스마트폰의 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더라도 뇌는 각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눈과 가까워 멜라토닌 억제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잠들기 직전 화면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 시점이 최소 40에서 60분은 늦어지게 됩니다. 오해 3. 낮잠만 안 자면 밤잠이 좋아진다.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낮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낮잠은 오후 3시 이후에 낮잠 30분 이상 깊게 자는 낮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푹 빠지는 낮잠 이 3가지입니다. 반면 점심 이후 밝은 곳에서 10분 정도 누워서가 아니라 앉아서 가볍게 눈을 감는 파워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더 안정시킵니다. 핵심은 낮잠의 질과 타이밍입니다. 오해 4. 잠이 안 오면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해야 한다. 이 행동은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함정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뇌는 더 긴장하고 활성화됩니다. 이 현상을 역설적 각성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자연스럽게 느슨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심호흡, 어깨 이완, 가벼운 스트레칭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이 풀리면 생각도 함께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오해 5. 불면증은 나이 탓이라 어쩔 수 없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수면 시스템 자체는 여전히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신호의 순서가 흐트러져 있을 뿐입니다. 루틴, 재료, 빛, 몸의 이완을 다시 맞춰주면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깊은 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지금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잘못된 수면 상식에 묶여 있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회복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순간 뇌는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분 이완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많은 환자들이 이것만 해도 잠드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면 회복의 원리를 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3분 루틴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루틴은 단 3분만 투자해도 몸의 긴장과 각성을 빠르게 꺼주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몸이 먼저 잠들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몸의 긴장이 먼저 내려가야 뇌가 뒤따라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3분 루틴 1단계, 발끝 종아리 미세 긴장 풀기, 약 40초. 침대에 누워 아주 가볍게 시작합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힘을 완전히 빼며 내려놓고 이 동작을 6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의 작은 긴장을 해제해 하체의 무게를 침대에 맡기도록 돕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몸이 내려간다는 느낌이 매우 중요합니다. 3분 루틴 2단계, 복부 근육 이완 30에서 40초. 많은 분들이 모르게 배에 힘을 주고 잠을 청합니다. 이 긴장은 뇌의 각성센터를 자극하는 원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느낌을 관찰하고 내쉴 때 배를 억지로 집어넣지 말고 바람 빠지듯 부드럽게 가라앉게 두세요. 3회 반복하면 복부와 허리의 긴장이 빠르게 해소됩니다. 3분 루틴 3단계, 가슴 적게 쇄골 정렬 40에서 50초. 밤에 뒤척이는 분들의 공통점은 어깨와 가슴이 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얕은 호흡을 만들고 뇌의 각성을 유지시킵니다. 방법, 어깨를 아주 미세하게 뒤로 열어주고 가슴을 펴는 느낌보다는 쇄골을 살짝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들숨 때 올라가는 쇄골을 느끼고 내쉬며 톡 하고 내려놓기 3에서 5회 반복하면 상체의 압박이 풀리며 몸이 베개로 스며드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3분 루틴 4단계, 얼굴 근육 이완 20에서 30초, 턱, 미간, 입 주변은 긴장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부위입니다. 방법, 턱을 아래로 툭 떨어뜨리고 입을 살짝 벌려야 모양으로 두고 미간의 힘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얼굴이 풀리면 전두엽의 과한 활성도 함께 내려갑니다. 3분 루틴 5단계, 느려지는 호흡 20에서 30초. 중요한 것은 깊은 호흡이 아니라 느린 호흡입니다. 들숨 6초, 날숨 6초. 4조회만 반복해도 신경계는 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생각이 흐릿해지고 몸이 묵직해져요. 이 느낌이 바로 수면의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몸은 지금 깨어 있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쉬려고 하는가? 이 질문만 떠올려도 몸은 쉬는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3분 루틴이 빠르게 효과를 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잠은 뇌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완된 몸이 뇌를 잠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몸 신경 뇌 순서로 자연스러운 신호가 전달되면서 생체 시계가 제 위치를 찾아갑니다. 실제 환자들의 말처럼 뒤척임이 줄고 눈이 저절로 감겨요. 예전엔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몸이 먼저 잠을 데려가요. 이제 수면 회복의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건강 상태에 따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면 회복은 좋지만 몸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건강 정보가 그렇듯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면 관련 생활 개선은 개인의 심장, 혈압, 호흡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호흡 조절 필수. 협심증, 부정맥,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심호흡을 너무 깊고 빠르게 하면 심박수 변동이 커지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조절해야 합니다. 들숨 3초, 날숨 4에서 5초의 깊게가 아니라 가볍게, 얕게, 천천히.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기. 이렇게 하면 심장과 혈압을 안정된 상태에서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호흡을 편안하게 두고 있을까? 아니면 억지로 조절하려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저녁 간식 타이밍과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수면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우유나 견과류 같은 간식은 도움은 되지만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저녁 식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취침 1시간 전 간식은 피해야 하며 너무 늦게 먹으면 혈당이 흔들려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이 안 와서 우유를 마셨는데 새벽에 자꾸 깨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혈당 변동으로 인한 전형적인 밤중 각성 패턴입니다. 다음은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기능성 소화 불량이 있는 분들은 누워서 이완 루틴을 할 때 자세를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배를 과하게 압박하는 호흡이나 어깨가 크게 들썩이는 동작은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약 5cm 정도 높이고 반쯤 기대듯이 눕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유지하되 복부의 팽창을 최소화하면 위산 역류 위험은 줄이면서도 신경계 이완 효과는 그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누우면 오히려 허리, 목, 어깨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압박이 덜한 자세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무릎 밑에 베개를 두어 골반을 중립으로 만들고 어깨 통증이 있으면 팔을 양옆으로 약 30도 정도 벌리며 목 통증이 있으면 너무 높은 베개를 피하고 수건으로 얇게 받쳐주는 식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자세 조절만으로도 이완 루틴의 효과는 2배 이상 좋아집니다. 수면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루틴은 약과 전혀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루틴이 안정되면 약효의 변동이 줄고 나중에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심호흡을 과도하게 하다 어지러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약을 줄이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내 몸은 지금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하게 잠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수면 회복의 방향을 정해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제 신경계와 근육의 기초 설명을 모두 마쳤으니 오늘부터 바로 따라할 수 있는 7일 회복 플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 효과가 확인된 매우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1일차는 신호 끊기 단계입니다. 잠들기 60분 전 화면과 빛을 과감히 줄여주세요. 스마트폰을 멀리 놓고 TV를 끄고 조명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멜라토닌 분비가 20에서 25% 빨라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단 하나, 뇌가 지금은 밤이다라는 신호를 다시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일차는 신경계를 회복 모드로 돌리는 날입니다. 어깨 올렸다 내리기 3회, 4초 들숨 6초 날숨 호흡 4회.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동작이 회복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3일차는 수면의 재료 채우기입니다. 저녁 식사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두부, 달걀, 견과류, 바나나 등 중 한 가지를 반드시 포함하세요. 너무 늦게 먹지 않는 것, 당뇨가 있다면 반드시 식사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일차는 수면 회복의 분기점입니다. 바로 침대 15분 규칙입니다. 침대에 누워 15에서 20분 안에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히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침대를 잠이 오는 장소로 다시 학습합니다. 5일차는 낮 시간 신호 정리입니다. 햇빛 15분, 가벼운 걷기 10분. 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밝은 빛과 가벼운 움직임은 세로토닌을 높여 밤의 멜라토닌 생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6일차는 저녁 정리 3분입니다. 책상 위 물건 하나 정리, 세탁물 바구니에 넣기, 컵 하나 씻기. 이런 가벼운 정리는 뇌에게 오늘의 일과가 끝났다라는 확실한 종료 신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7일차는 3분 이완 루틴 전체를 완성하는 날입니다. 발끝 종아리 이완, 복부 가슴 얼굴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느리게 가져가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이 시점에서 몸이 알아서 잠을 데려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불면증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서서히 신호가 흔들리고 걱정이 쌓이고 이유 없는 불안이 이어지며 쌓여갑니다. 회복도 똑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하루, 일주일 쌓이며 몸과 뇌는 다시 밤의 감각을 되찾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다시 잠들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지가 중요합니다. 수면은 완벽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날은 늦게 잠들고 어느 날은 루틴을 놓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금방 균형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깨가 풀리는 느낌, 새벽 깨짐이 줄어드는 변화, 아침에 덜 무거운 느낌 같은 신호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회복을 다시 배우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잠을 되찾는 삶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빛을 줄이고, 어깨를 부드럽게 풀고, 천천히 내쉬고, 햇빛을 받고, 트립토판을 챙기고, 침대와 뇌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하루를 바꾸고 결국 삶 전체를 다시 세웁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회복한 사람들이 정말 많으며 그 과정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걱정, 두려움, 포기하려는 마음, 다시 해보려는 의지,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오는 변화.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모두 필요한 단계입니다. 잠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기능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잠시 잊었을 뿐 회복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모든 노력은 그 회복력을 깨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회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앞으로도 작은 실천을 계속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1일차 7일 챌린지 시작. 이 한 줄이 당신의 회복을 더 오래, 더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편안한 밤, 편안한 호흡, 편안한 내일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